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오늘 출근길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거취를 두고 고민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노만석 대행이 오늘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죠? 네, 노 대행은 오늘 아침 대검찰청에 출근하긴 했지만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노 대행이 오늘 출근길에는 거취를 표명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 상황이 조금 연장된 모양새입니다. 노 대행은 어제 하루 연가를 쓰고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10일 대검 과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루 이틀 시간을 달라고 말했던 만큼 상황 정리를 위해 고민을 이어갔을 거로 보이는데요. 다만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 노 대행이 사퇴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이들도 있어서 노 대행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네, 항소 포기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의 말이 조금씩 다른 상황이죠? 네, 처음엔 법무부 혹은 그보다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던 이번 항소 포기는 점차 법무부와 대검 사이 떠넘기기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은 없지만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는 입장인데요.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공식 입장에 더해 용산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까지 한 거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 포기가 누구의 뜻, 또 누구의 결정이었느냐를 두고 명쾌한 설명이 아직은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중간에서 항소 포기 의견으로 노 대행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 차관은 구체적인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에서는 노 대행의 사퇴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요? 네, 앞서 대검 참모들과 일선 지검장, 지청장들은 물론 초임 검사들까지 항의가 빗발쳤는데요. 검찰 내부망에 노 대행의 사퇴를 반대한다는 현직 부장검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장진영 서울 북부지검 형사 3부장은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가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노 대행의 설명이 전혀 무가치한 설득으로 보이진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검찰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던 것과 비슷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항소했다면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을 법한 현 상황에서 이성과 논리로 검찰개혁이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긴 힘들다며 누가 검찰개혁에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노 대행 사퇴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검찰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출하는 모양새인데 고민을 이어가는 노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어제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0번 넘게 등장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김만배의 한마디면 이재명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검찰총장 대행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항소를 막았습니다. 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전부 무죄든 일부 무죄든 이유 무죄든 모든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800억짜리 특경법 위반 배임죄가 400억짜리 형법상 배임죄로 둔갑했는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김만배에 대한 5억 원 뇌물 공여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특경법상
5억 원의 횡령죄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428억 뇌물공여 약속죄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428억 뇌물공여죄는 7,800억 업무상 배임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죄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 위반죄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처참합니다. 검찰총장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봤다고 합니다. 이재명을 한번 살려주면 검찰을 살려줄 것 같아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2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은 항소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항소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소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장동 판결이 있기 꼭 하루 전날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며 겁박했습니다. 마치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를 알고 있는 듯이 검찰을 겁박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이 판결이 나고 결국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함부로 항소하지 말라는 말은 이재명이 후보 때 얘기했던 몸조심하라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항소를 고민할 때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소 포기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은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모두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공범들의 재판까지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늘려서 이재명 대법원을 만들고 4심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공소 취소에 대한 안전장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공소 취소를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했으면 혼인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인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만이 그 예외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규탄 대회가 현재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원과 당직자 또 당원 등이 집결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대국민 연설을 함께 들으셨는데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또 항소 포기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의 시작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관련 내용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항명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국민의힘은 법에 예외가 있다면 독재라며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항소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정 장관이 국회에 온 건 처음이죠? 네, 그제 출근길에서 10분 넘는 시간을 할애해 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죠. 오늘은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국회로 들어선 정 장관, 오전 10시부터 예결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질의에 답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에 반대한 적 없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사건 지휘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야권에서 제기된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서도 사안 자체를 논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의논해갖고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 장관은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전 정권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오후에는 법사위 전체 회의도 예정된 만큼 정 장관을 상대로 온종일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결국 항소 포기에 외압은 없었다는 건데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태의 여파를 주시하는 민주당, 본질이 조작 검찰이 주도한 선택적 항명이라며 화살을 검찰에 겨눴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법이 드러난 검사를 처벌하고 징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또 정치검사들이 전관 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받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하고 징계를 통해 강등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손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는 것 같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던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민주당은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징계법 폐지도 공언했는데 이 경우 검사도 현행법과 달리 파면 또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야당은 이러한 여당의 검찰 항명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의 배후에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용산을 직접 겨누는 모양새입니다. 조금 전부터는 대장동 범죄 수익의 굳고한 수를 촉구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에 가해진 외압을 비판하는 규탄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이 꽉 찼을 정도로 대규모 인파가 모였는데요. 참석자들은 대장동 일당을 보호하는 민주당 역시 공범이라며 국정조사 등을 통해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자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지방선거기획단 연석회의에서도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란 사실이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선물이었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일 것입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입니다. 이후에도 야당은 항소 포기 이슈에 더해 부동산 등 정부 여당 실정을 최대한 부각하는 데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원이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보석 신문을 엽니다. 내란 특검은 내란 선전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뒤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먼저 김건희 씨 보석 신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법원은 오늘 김건희 씨 8번째 공판과 함께 보석 신문 기일을 진행합니다. 신문 기일에서 재판부는 보석을 청구한 김 씨 측과 특검 측의 의견을 듣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는데요.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문 기일인 오늘부터 7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건희 씨 오전 재판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재판부가 특검 측에 통일교 측이 건넨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오후 재판에는 가방과 목걸이의 실물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전 씨는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목걸이를 받은 최종 당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진실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내란 특검은 황교안 전 총리를 체포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내란 선전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습니다. 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황 전 총리가 이에 불응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인데요. 특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지 않고 거부하면서 불발됐습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특검은 황 전 총리를 내란 특검 사무실에 있는 서울 고검으로 데려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구속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5시 반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지난 6일 무너진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에서 밤사이 매몰자 2명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직 잔해 속에 남은 2명에 대한 수색과 구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입니다. 네, 현재 수색 구조 작업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매몰자 1명이 추가로 수습된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제 뒤쪽으로 보시면 이 노란색 대형 크레인이 동원돼서 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돕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수습된 60대 이모 씨는 원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앞서 발견된 60대 김모 씨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함께 발견돼 수습됐습니다. 오늘 현장엔 구조대원 70여 명과 민간 해체 전문가 40여 명이 교대로 투입되는데요. 아직 구조되지 않은 매몰자는 2명인데 1명은 위치가 파악됐고 나머지 1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소방은 크레인과 빔커터 등 해체 전문 중장비를 본격적으로 현장에 동원했는데요. 중장비로 무너진 타워 상부 구조물을 고정한 다음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구조대원을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늦어지고 있던 구조작업 타워 4호기와 6호기 어제 발파 해체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상태여서 구조대 안전 우려가 컸던 탓에 해체가 먼저 진행됐습니다. 해체 이후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거로 보고 밤샘 구조작업 끝에 2명이 수습됐는데요. 사고수습본부는 구조대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오염된 공기에 노출된 우려가 있다면서 심리지원과 특수검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협력해 의료지원 등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자 7명 가운데 5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아직까지 2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중국인 2명을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철남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차철남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 같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1심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중국인 2명을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철남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 오전 10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철남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치밀한 계획 범행을 저질러 2명이 무고하게 희생됐고 다른 2명도 흉기에 크게 다치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등 범행 결과가 심각하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차 씨가 합의의 의미가 있겠느냐고 진술하는 등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과시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차철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차철남은 최후 진술에서 중국인 2명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올 때까지 일부러 기다렸던 점을 볼 때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50대 중국인 형제를 둔기로 숨지게 하고 이틀 뒤엔 60대 편의점 주인과 70대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철남은 중국인 형제에게 3천여만 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6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를 직접 제작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차철남의 범행이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쳤다고 보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차철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가 10개월째 이어졌지만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는 계속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10월 취업자가 2,90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올 들어 지난 5월과 9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10만 명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과 3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특히 15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6만 3천 명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3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계속됐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혼조세 후에 4,150선을 회복하는 등 1%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 내린 4,097로 출발해 장 초반 4,100선 아래로 내려갔지만 다시 4,100선을 회복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하락한 영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락 후 상승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제와 달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8% 오른 890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2%까지 확대하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1원으로 출발해 1,460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내일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오늘 아침부터 수험표가 배부되고 각 시험장에선 예비 소집도 실시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수능 하루 전날인데요. 수험생들이 꼭 챙겨야 할 것들 뭐가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일 수능 시험을 치를 수험생들에게 수험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수험표는 수능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받습니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N수생, 검정고시생은 모교에 원서를 접수했다면 모교에 가서 받고 교육지원청에 접수했으면 지원청으로 가거나 지원청이 미리 안내한 학교에서 수령합니다. 오늘 아침 몇몇 학교에서는 후배들이 내일 시험을 볼 선배들에게 힘내라는 응원을 보내는 이른바 장행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막상 하루 앞으로 다가오니 수험생들 긴장이 많이 들 텐데 오늘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일 시험을 볼 고사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비 소집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창문에 적힌 자신의 시험장 위치를 미리 확인해 보면 내일 아침 강황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겠죠. 또 자신이 볼 선택 과목이 수험표와 시험장에 모두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장에 들고 갈 가방을 쌀 땐 수험표와 신분증은 미리 잘 챙겨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신분증은 사진이 붙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단 모바일 신분증은 안 됩니다. 또 혹시라도 수험표를 분실할 경우 응시 원서와 같은 사진이 있으면 시험장에서 재발급 가능하니까요. 사진도 한 장 챙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물건도 있을 텐데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가 된다고요? 네, 시험장에 가지고 갔다가 깜빡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물건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도 안 됩니다. 시계도 스마트워치는 안 되고 시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합니다. 만약 시험장에 가지고 갔다면 1교시 시험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제출하면 됩니다. 수능 시험은 8시 40분에 시작하지만 30분 전인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일단은 무조건 8시 10분까지 와서 감독관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내일 아침 시험장 앞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교문 앞까지 차로 올 순 없고 200m 앞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합니다.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모두 55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황금돼지띠 고3 학생들 숫자가 여느 해보다 많고 검정고시 출신도 많이 늘었는데요. N수생이 약간 줄긴 했지만 전체 규모로는 7년 만에 최다입니다. 큰 혼란 없이 모두 수능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각 고사장에서도 마지막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예비 소집일인 오늘과 수능일인 내일 예년 기온을 웃돌며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아침에는 쌀쌀하겠고 서쪽 지역은 공기가 다소 탁해질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수능일 날씨와 주의할 점 짚어주시죠. 네, 주 초반에 반짝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오늘과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서울 최저 기온이 5도, 최고 기온이 13도 안팎인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8도, 낮 기온은 17도로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시험장에 들어서는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특히 춘천과 대관령 등 강원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내려가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체온 조절이 쉽도록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입고 벗을 수 있는 얇은 옷을 여러 벌 입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안개와 대기오염 물질이 뒤엉켜 수도권 등 중서부와 호남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수험생들은 아침에 꼭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주 해상에는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일 걸로 보여 섬 지역 수험생들은 선박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나 지방분권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 대통령의 조금 전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방정부 책임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좀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우선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애써주신, 정말 각별하게 애써주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그리고 준하경 경주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부의 출범 이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자리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또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022년 1월에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중앙과 지방이 국가의 중요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그 기반을 잘 다져왔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성장했고 주민들의 행정 참여 또한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토크빌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실제 체험하고 일상에서 실현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 제도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우리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우선, 지방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 가지실 부분일 것 같은데 지특회계의 지방 지역 자율개정 예산 규모를 3.8조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6조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아마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방사무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그리고 지방재정분권 확대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 또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오늘 그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아무런 입장 없이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 대행의 모습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검찰총장 대행은 여론의 추이를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대다수가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평검사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검찰청 전체가 지금 존폐 위기에 몰려 있고 예. 또 그리고 보안 수사권이라도 건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그 의견들을 좀 취합하고 있지 않느냐. 또 예. 하나는 물러나는 것만이 그게 대안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용산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게 검찰에서는 마지막 수장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데 다음번 인사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해서는 상당히 많이 아직은 좀 견디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다수일 거고요. 예. 오늘 이제 아까 대기실에서도 보니까 야당은 어쨌든 공개적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은 더 기추를 이렇게 따져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사퇴를 하면 무책임한 거다. 이런 식의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당연히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하루 이제 연가를 내고 뭔가 고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오늘 출근길에 뭐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검찰의 책임 있는 그 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묵묵부답이라는 점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루어진 발단은 결국은 검찰총장 대행이 중앙지검장에게 결국은 그 항소장을 제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묻는 그 기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법무부와 또 뭐 용산과의 관계를 좀 염두에 두고 뭘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검찰은 그런 조직이 아니죠.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서 왜 용산과 법무부를 염두에 둬야 되는지 그것부터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이 중앙지검에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하겠다는 것을 승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법무부와 상의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것은 스스로 검찰의 공정성과 그리고 또 자존심을 내팽개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노만석 대행은 이 자격이 없는 것이고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본인의 잘못에 대한 또한 그 검찰 후배들의 그 실망감에 대한 그래도 정당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노대행이 그 대검 차장들과 나눈 그 면담 이야기가 또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은 잘 알려진 대로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라는 말을 했고 또 법무부 차관은 선택지를 몇 개 주긴 했는데 사실상 항소 포기 요구였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소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장관께 건의하겠다라는 게 차관의 이야기였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외압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글쎄 보세요? 뭐 우리 사회에서 사실 장관이 신중히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될 가능성도 많고 또 차관이 이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선택지가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택지가 없어 보였다. 뭐 결과적으로는 퇴로가 없다. 단일하게 항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전히 전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아마 장관의 입장은 또 다를 겁니다. 만약 그러한 입장이었다면 실제로 이게 어떤 문서로 나오지 않았고 문서로 나왔다면 아예 공식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할 수 있다. 책임을 장관이 확실하게 지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마치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핑퐁 게임 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과정 관리의 소홀함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보면 장관의 입장은 아마 제도 개선의 의미였을 겁니다. 항소권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든지 혹은 전체는 아니지만 유동규라든지 일부의 경우에는 구형에 비해서
말하자면 선고가 훨씬 더 세게 내려진 예, 예.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 문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야권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성남 시민에게 7천억 가까운 돈을 회수해 오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이번 일로 인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예, 예. 이제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확실한 입장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그 검찰 대검과 그리고 법무부와의 소통 과정에서 아마 책임 소재 문제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를 의견일 뿐이다, 지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방금 김용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판단해라 한다는 것은 그 좋은 말 할 때 항소하지 말아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판례상 이제 묵시적인 지시 같은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명시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도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묵시적 지시나 묵시적 공모 이런 것을 판례가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성호 장관의 말은 결국 묵시적인 외압이죠.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 발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정성호 장관이 지금 변명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검찰청적 위반 그리고 직무유기 직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감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지금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도 지금 지휘권 발동을 이렇게 만지작 하는 그런 대화를 했다는 건데 예. 지금 사실 검찰로서는 뭐 내년 얼마 후면은 검찰청이 지금 없어지죠. 그래 남은 것은 지금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라도 좀 살려보려는 사실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한 조직을 상대로 이런 지휘권 발동을 만지작거리고 또 이것을 제대로 말을 안 들으면 어떤 그런 불이익을 줄 듯한 그런 것은 충분히 저는 노만석 대행이 느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한 면에서 법무부 차관도 저는 이 사태에 있어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행은 본인의 직을 걸고 원칙대로 했어야죠. 저는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화가 나는 건 뭐냐면 항소 여부를 판단을 하고 할 때는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이죠. 사실상 성남시입니다. 이 사건에 지금 4,895억 정도의 이 배임죄로 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 물어봤어야죠.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항소를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의사가 어떤지 예. 저는 이런 것이 검찰이 스스로 존립의 이 정당성을 허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노만석 그 대행의 이러한 그 무책임한 그 행태는 저는 그 사퇴로 뭐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큰 책임은 저는 뭐 노만석 대행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파장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죠. 여기 이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가 안 됐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사실 그겁니다. 2022년 대선 당시에 대장동의 몸통 누구라 그랬습니까? 민주당은 하나같이 윤석열 후보라 그랬어요. 이 사건에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 지금 판결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남시 수뇌부가 결국은 대장동의 주범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상당 부분이 사실 무죄가 났거든요. 예. 특히 특경 그 배임죄가 아니라 일반 배임죄가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다툴 부분이 많았고 피해자들로서도 재산 환수를 위해서는 당연히 항소를 해줬어야죠. 그런데 피해자는 온데간데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자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정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이러한 확증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한 그런 의심이 많이 들고 법무부가 개입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저는 법치 농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검찰 내부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인데 오늘 아침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검사로 일해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참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친윤 검사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 저도 저를 굳이 분류하자면 저는 대표적인 반윤 검사죠.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2번이나 얘기를 했고 법무부 차관은 선택지를 줬는데 사실상 모두가 다 항소포기 선택지더라. 어쩔 수 없었다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실제 그런 발언이 있으셨다면 압력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 위치에서 또 법무부 장관이 또 검사의 인사권을 갖고 있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압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력을 온몸으로 받아냈어야 될 위치에 계신 분들이 뭐 앞장서서 누우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진영이 뭐 정권을 잡았다 선택적 분노다 이러시는데 분노는 시도 때도 없이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분노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택적으로 분노를 해야 되고 왜 분노하는가를 지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안미현 검사는 지금 본인을 뭐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반윤 검사에 가깝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가 생명이다. 그동안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외압에 의해서 기소를 포기하는 것은 사실은 검사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 선배들이 굉장히 나쁘끄러운 일을 감행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것은 단순히 반윤이니 친윤이니 이런 얘기의 차원이 아니다. 이제 그런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안 검사 자신의 뭐 나는 친윤이다, 친윤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검사라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것은 후폭풍이 아니었어야죠. 그걸 결정하기 전에 더 많은 수기와 쟁론이 있었어야죠. 검찰 내부에서. 그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 배뜬하고 난 다음에 누구 탓이냐 갖고 공방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임원정 검사 말이 맞아요. 끝까지 버텼어야죠. 이거 항소해야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왜 한 사람도 그런 걸 뭐 버티지 못합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사다움이 상실한 게 2번 죽은 거예요. 그런 것을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와서는 법무부 탓이니 그냥 이것을 받아들인 검찰 권한대행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검사 자체가 타이밍을 잃어버린 논점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이고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이 사건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한 둘러보는 과정도 생략됐다. 성남시가 받아내야 될 돈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여론전도 그런 여론전이어야 되지 실제적으로 보면 누구 탓이냐. 왜 아무것도 그때는 아무 말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막 정치권에서 시끄러우니까 자기 책임 안 지려고 공방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검사 자체의 태도의 문제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그 안미현 검사도 선택적 분노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당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 검사들의 선택적 분노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는 왜 아무 말도 못했느냐, 김건희 씨 조사 때는 왜 아무 말도 못했느냐 이 얘기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지금 그 민주당이 이렇게 편가르기로 지금 이렇게 이 사태를 헤쳐나가려고 좀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이 참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대장동 사건을 항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검사는 친윤 검사고 침묵하는 검사는 반윤 검사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리고 이 전에 예시 뭐 그것도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 뭐 항고를 그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해서 항고를 안 했다. 그런 것에 대한 파장과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파장은 질적으로 이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이 1년, 2년 재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재판부 설명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무려 10개의 사건이 병합이 됐습니다. 10개의 사건이 병합이 돼서 5년 동안 재판을 한 사건입니다. 사실 지연된 정의죠. 이 사건이 2021년에 이제 기소가 돼서 빨리
결정이 됐다고 하면 어떤 그 대선에서의 결과나 어떤 것이 달라질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이제 10개의 사건을 하느라고 많은 공판 검사들이 수사 검사들이 정말 이 사건의 유죄 입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판 검사들이 다 이 사건을 항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상당 부분이 무죄예요. 여기 보면 그 요약표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가 428억의 뇌물 약속을 했다, 제공 약속했다. 이 부분도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00억 정도의 이런 배임 금액이 이것이 무죄가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재산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특경가법의 배임이 아니라 일반 배임죄로 처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판 검사들이 다 항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중앙지검장도 수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친윤인지 반윤인지를 떠나서 검사로서의 법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순리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나중에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더니 법무부에서 누르고 또 법무부 차관이 또 직무대행에게 또 몇 번이나 전화를 하고 이래서 결국은 지난 그 8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못 낸 게 이게 사건의 지금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파장은 그 기존의 어떠한 그런 검찰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와는 좀 비교될 것이 좀 아닌 것이고 이 뭐 법무부 장관 차관뿐만 아니라 또 뭐 대검의 차장 그리고 또 뭐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정말 그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권 무죄 그리고 무권 유죄를 하는 데 검찰이 앞장섰다는 점에서 검찰의 치욕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또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 검사들이 친윤이냐 반윤이냐 뭐 이렇게 지금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검사들이 모두 친윤 검사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정치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불법 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겁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옷 벗고 나가면 전관 예우받고 변호사 개업에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습니다. 일부 정치검사들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합니다. 부당하게 돈벌이 하는 거 못하게 하겠습니다. 대다수가 저는 친윤 검사라고 봅니다. 그동안 사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입 다물고 김건희나 윤석열에 대해서 또는 이런 것을 입 다물고 있던 검사들 이제 또 마치 옷을 바꾸어서 친윤 검사가 아닌 척 하는데 그 내면은 다 친윤의 DNA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한꺼번에 다 못 쳐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고 했는데 오히려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을 보면서 국민들 대다수는 아직도 검찰 멀었다. 더 개혁하고 더 쳐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정청래 대표 상당히 센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항명하는 검사들을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이후에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거 못하게 하겠다. 전관예우 못하게 하겠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사실상 지금 강대강으로 지금 가는 셈인데 이 모습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발언을 저렇게 해도 못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옷 벗고 나가서 정관예우 받는. 그러니까 말 그 자체로 정관예우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는 것을 다시 얘기했고
또 그만큼 모든 부분에 있어 그동안에 검찰이 해왔던 행위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얻지 못하는 행위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어차피 민주당의 법사위, 사실 전체 원중에 극히 일부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굉장히 심하게 이 정치 보복에 대한 수사, 또 김건희나 또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혀 기소를 안 하거나 예.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이번에는 왜 이렇게 격한 반응을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아까 장동영 대표께서 무죄를 하면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무리한 기소에 의한 무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여러 가지의 경우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민주당도 전체를 다 도매급으로 반발하는 것을 뭐 친윤 검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립적으로 봤을 때 이게 민주당의 행태가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검사,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검사의 목소리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저희가 그 현장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규탄 대회를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명시적으로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 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 개입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그 내용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합시다. 특검도 합시다. 그리고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일단 정무수석인 저는 사전에 이 기획 이런 것을 기획한 적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정무적 사안으로 비화되니까 쭉 물어봤는데 사전에 이걸 계획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는 그 정치적 의도가 가진 목적이 있어요. 동기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남욱이라는 사람, 김만배, 유동규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22년도에 대통령에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합니까? 이 재판에 왜 개입을 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 망신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남욱, 김만배, 유동규의 재산을 보존해 주려고 했겠냐고. 자, 지금 뭐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런 걸 기획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장동혁 대표도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회에서 또 규탄 대회가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희대의 사건이죠. 뭐 저는 뭐 당군 이래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그 항소권 포기로 인한 법치 유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물론 의석수가 작기 때문에 어떤 탄핵 소추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뭐 국정조사도 어제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좀 진전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저도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오늘 그 11시에 열린 국회에서의 국민의힘 규탄에 잠깐 이제 참석을 했다가 오는 길입니다만 결국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밖에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여러 국민들을 향해서 이러한 법치 유린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아까도 나오시는 말이 공소 취소 카드를 좀 만지작거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그 대통령이 관여됐던 이런 그
대장동 사건에 결국은 이제 항소 포기를 하게 되면 지금 중지되어 있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또 대장동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런 그 남욱이나 또 뭐 유동규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그 대장동 사건의 유죄에 오히려 증언을 했던 그런 분들이 마음을 돌릴 수도 뭐 있는 사실 근데 이러한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든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아예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뭐 법을 개정한달지 배임죄를 폐지한달지 아니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금 언급한 것처럼 뭐 공소 취소를 한달지 사실 이것은 다 한 명을 위한 위인설법 내지는 국가의 기관을 한 명을 위해서 작동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체가 탄핵 사유는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실현화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면에서 뭐 재판 재개랄지 아니면 이제 공소 취소가 돼버리면은 재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대국민 여론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자꾸만 그 반대하는 검사들은 친윤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검사장들 중에서 25명이 어떤 성명을 냈죠.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그런데 이 성명을 발표했던 검사 중에 25명의 검사장 중에 16명은 이재명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을 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도대체 친윤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원칙론적으로 좀 민주당도 스스로의 좀 잘못을 되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이번 그 항소 포기 사태가 이재명 정부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걸거부스럼이죠. 뭐 지난번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대로 재판에 가서 1심과 똑같이 2심이 나왔으면 이게 확정되는 거의 부분이고 실제로 검찰들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데 리스크를 갖고 간 사람들이 일정 정도 과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충실하게 이것을 받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과당 계상한 부분도 있다. 저는 검찰이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즉 다시 말해서 판결 자체의 정합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무게를 줄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 문제를 무리하게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재판의 무효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져가는데 국민들이 거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구조 현장의 걸림돌이었던 보일러타워 2기가 발파됨에 따라 매몰자 구조와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위치가 확인된 작업자의 시신이 수습되고 있는 가운데 미확인 작업자를 찾기 위한 중장비도 투입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발파 작업을 앞두고 비웠던 공간에 소방구조대와 중장비가 다시 들어섰습니다. 분해 상태였던 대형 크레인도 조립을 마쳤습니다. 발파 작업 후 구조대원들의 안전이 확보됨에 따라 구조 현장에는 중장비 투입도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구조 활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중장비를 활용한 본격적인 구조와 수색이 가능해진 겁니다. 사고수습본부는 매몰 작업자가 확인된 지점에 장비와 인력을 우선 투입해 숨진 작업자를 수습했습니다. 구조와 수색 작업에는 전문 구조대원 70여 명이 24시간 교대로 투입되고
크레인과 빔 커터기 같은 중장비 8대도 사용합니다. 무너진 잔해를 들어올리고 지지대로 공간을 확보한 뒤 구조대원들이 뒤엉킨 자재를 잘라내며 작업자 구조를 진행합니다. 구조대는 매몰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작업자도 찾고 있습니다. 구조경과 매몰,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구조 대상자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체공사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발파공사를 담당한 HJ중공업은 사고 발생 엿새째까지 공식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고 희생자의 장례만 진행됐고 수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작업자의 장례 절차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이번 붕괴 사고로 실종된 7명 중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소방당국이 남은 매몰자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크레인 등 해체 전문 중장비를 동원해 무너진 타워 상부 구조물을 고정하고 구조대원 70여 명과 민간 해체 전문가 40여 명을 교대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조되지 않은 매몰자 2명 가운데 1명은 위치가 확인됐고 나머지 1명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소방은 위치를 알 수 없는 1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구조견과 드론을 동원해 수색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경기 구리에서 SUV 차량이 고속도로 요금소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부산에서는 음주 차량이 인도를 덮쳐 신호기를 파손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준엽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구리 포천고속도로 갈매 동구릉 요금소를 SUV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붙어 소방대원들이 40분 동안 진화 작업을 벌였고 39살 남성 운전자는 가슴과 골반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넘어진 소형 SUV 차량 앞에 깨진 쇠조각이 널브러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0시 20분쯤 부산 강서경찰서 앞 내거리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한 겁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40대 남성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들이받은 신호기 제어함이 망가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엔 경기 김포시 사우동의 음식점에서 불이 났고 1시간 뒤엔 강원 춘천시 중림동 중앙시장에 있는 정육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두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각각의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대전 문지동에 있는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 안에서는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주민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국제 탁송 화물에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카메룬 국적의 해외 총책 30대 남성 A씨와 태국 국적의 국내 유통책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과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 탁송 화물에 필로폰 36kg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하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적색 수백하고 국가정보원, 태국 경찰청과의 공조 수사를 이어왔는데 A씨는 결국 지난 9월 30일 태국 현지에서 마약 단속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한 송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금은박에서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14살 A군을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9월 대전 노은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78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착용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A군을 5분 만에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진품 목걸이가 갖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4m 높이에서 작업하는 항공기 식자재 상하차 업무에서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안전모와 안전고리 없이 작업을 해오다가 시정 요구가 나온 뒤에서야 보호장구 착용을 안내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항공기에 식자재를 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높이가 무려 4m에 달하는 곳이지만 자세히 보면 작업자들이 안전모나 추락을 막는 안전고리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에서 이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안전장비 없이 작업 중인 영상을 공개하며 수차례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합니다. 안전 헬멧을 착용한다던가 아니면 하네스 같은 이제 안전줄, 안전고리 같은 걸 착용한다던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되게 위험하게. 현행법상 2m가 넘는 곳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와 추락을 대비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처럼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져 온 겁니다. 또 A씨는 안전교육도 부실해 수강하는 척 사진만 찍으라는 내용이 단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냥 이수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심지어 이수하는 척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가더라고요. 항공사 측은 불시 점검 과정에서 시정사항을 발견해 하청업체에 전달했고 그제야 단체 SNS에 보호장구 착용을 안내했습니다. 하청업체 측은 보호장구 착용이 미흡했고 시정 요구 이후엔 잘 지켜지고 있다면서도 안전교육에 대해선 교육 매뉴얼을 만들려는 과정에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표현이 잘못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원청인 항공사 측은 불시 점검 등을 통해 실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자재 싣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고용노동부에서도 조사에 나선 상황.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인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과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내일 전국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오늘은 수험생 예비 소집이 일제히 진행됩니다.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 과목과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 소집에선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진행 방식도 설명되는데 휴대전화 등 각종 스마트 기기나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한 뒤 시험이 끝나고 돌려받아야 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엔 지난해보다 3만 1,500명 늘어난 55만 4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59만 4,900여 명이 지원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응시자가 가장 많아 대입 경쟁이 더욱 치열할 거로 보입니다.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이 고3으로 수능을 보고 졸업생 응시자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선물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전에는 원하는 학교에 붙으라는 의미의 끈적한 엿, 그리고 찹쌀떡이 대표적인 선물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건강식품이나 디저트, 문구류 등 실용성을 앞세운 품목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장원급제 찹쌀떡, 쩍쩍 붙으라는 합격엿. 과거 수능 선물 응원 선물은 떡과 엿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합격을 기원하는 상징에서 벗어나 수험생이 실제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제품이 선물로 주목받는 분위기입니다. 스트레스가 큰 수험생을 위로하는 의미의 달콤한 디저트에서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 클로버까지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귀여운 걸 좋아해서 인형이나 이런 걸 좀 받고 싶었어요. 수험생 선물의 실용적인 측면이 강화되면서 실제로 편의점에서도 문구류나 핫팩, 한방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초코 과자를 구매하면 이렇게 수능 특강이 포함된 EBS 교재 구독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변화한 수요에 맞춰 보온도시락과 텀블러, 수능 시계 등의 상품을 선보이는가 하면 수능 이후를 노리고 수험생 할인과 기획상품 준비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수능은 유통사에게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능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시기가 전통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합격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엿과 찹쌀떡.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가 반영되며 수능 응원 문화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처럼 실용적인 선물들이 줄을 이루는 가운데 명문대 관련 상품들이 새로운 수능 합격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세대 이름을 딴 크림빵은 매년 수능 시즌마다 매출이 30% 이상 올랐고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밥순우와 손을 잡고 내놓은 이 크림빵은 출시 한 달 만에 매출이 70% 넘게 뛰었습니다. 이처럼 명문대 이름을 내걸거나 명문대와 합작한 제품들이 합격의 상징으로 떠오른 겁니다. 특히 서울대 교내에서 매출이 15배나 높아 이른바 서울대 음료로 불리는 이 밀크티 역시 인기인데요. 수능 시즌 매출이 다른 기간보다 20%나 높았습니다. 명문대 기운을 얻으려는 열기는 중고거래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서울대 의대 합격자가 쓴 샤프나 수능 만점자 필기까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합격을 향한 염원은 도시락에도 담겼습니다. 한 사교육업체가 공개한 지난해 수능 만점자들의 도시락 메뉴 영상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평소에 먹던 소화가 잘 되는 순두부찌개나 초콜릿 같은 간단한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평소 먹던 음식을 중심으로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엿과 찹쌀떡에서 실용과 대학 브랜드로 옮겨온 수능템. 하지만 달라진 방식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건 수험생들의 간절한 합격 소망이겠죠. 취업자 수가 10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청년층의 고용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수 개선에 따른 서비스업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 감소세는 여전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는 계속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청은 10월 취업자가 2,90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올 들어 지난 5월과 9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10만 명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과 3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6만 3천 명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33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계속됐습니다. 건설업은 12만 3천 명 줄며 18개월 연속 감소했고 제조업도 5만 1천 명 줄며 1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보건복지업은 28만 명, 도소매업은 4만 6천 명 늘었습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2017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예술 스포츠 여가업 등 내수 연간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직 활동도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8만 명으로 13만 5천 명 늘었습니다. 청년층 쉬었음은 40만 9천 명으로 9천 명 줄었지만 30대는 2만 4천 명 늘어난 33만 4천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협업해 청년 일 경험과 현장 중심 직업훈련 등 지원을 강화하고 구직과 재직 과정의 어려움 해소,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번 달 사과 출하량이 줄어 가격이 오르고 배는 생산 증가로 값이 내릴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사과 생산량이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9월과 10월 잦은 비와 흐린 날씨로 생리 장애가 증가하고 착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사과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4.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배 생산량은 재배 면적은 줄었지만 단위 생산량이 증가해 지난해보다 12.9% 많은 20만 1,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배출권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산업계는 규제 대신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온실가스 규제는 배출권 거래제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배정받은 것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덜 배출하는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배출권을 경매를 통해 돈 주고 사야 하는데 기업 발전사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국내 배출권 전체 개수가 17% 가까이 줄면서 현재 1톤에 10,000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출권을 사는 것보다 내가 기술 투자를 해서 탄소를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고 하는 가격 신호로 작동해야 되는데 최소한 4-5만 원 선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업종일수록 타격이 더 큽니다.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할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배출권 가격 부담이 커지면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뜩이나 큰 50%의 대미관세 부담을 진 철강업계와 중국의 저가 공세, 구조 개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계 등 4개 업종에서 5조 원의 부담을 더 지게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출 주력 업종에 대해서 배출권 무상 할당이 적용되지만 이마저도 점진적으로 무상 비중은 줄이고 유상 비중을 높인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특히 2035년까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곳은 발전 부문.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지만 당장은 석탄과 LNG 발전소에서 배출권 가격 인상에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발전 원가 인상은 곧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우리 산업계 전체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발전 단가가 한 5배 정도 비쌉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기요금을 불러오는 그런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다. 경제단체를 비롯한 업종별 단체들은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높여 투자 요인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급격한 변화와 규제 대신 시장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크게 상승하며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비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증시 변동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일주일 만에 1조 2천억 원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 상승장에 투자하는 비투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요. 지금 시중에 이제 비투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가고 있다라는 게 실제 이제 자료에 잡히고 있습니다. 시중 5대 은행에 이제는 가계 신용대출을 받는데요. 이게 10월 말과 11월 초까지에 이제는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대출 전체에 보면은 1조 한 1,800억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신용대출 그 정도 늘었고 마이너스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통도요. 1조 한 60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확실히 이때 마이너스 통장의 증가폭이 늘어났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빠졌을 때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저가 매수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한마디로 빚을 얻어서 코스피가 좀 떨어졌을 때에 내가 저가 매수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셔서 이제 코스피에 이제는 빚을 얻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신용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 중에서도 마통이 이제 크게 늘어났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비투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는요. 신용거래 융자 잔고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빚을 내서 사실상 이제 투자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7일 기준으로 보면 26조 2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사상 최고치를 뚫어냈습니다. 이게 21년도가 사상 최저치였는데 이거를 뚫어내고 지금 최대의 비투 지수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정말 개인 투자자 분들이 빚을 내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가뜩이나 변동성이 높아진 장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어쩌면 우리 증시에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위험하죠. 지금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의 굉장히 호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호황 말고 그 전에 있었던 지수가 폭발했을 때가 21년도였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폭발했었거든요. 그 당시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금리의 상태였죠. 뭐 제로금리 상태였다가 풍부한 유동성으로 그 당시에는 막 끌어올렸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저금리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는 금리가 물론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또한 유동성도 물론 지금 유동성 장세기는 하더라도 제한된 유동성 장세거든요. 그 과거와는 달라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치의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외국인들의 큰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만약에 AI 거품론이 더 심해지고 외국인들이 이제는 불안감을 느껴서 신흥국인 우리 시장에 빠져나간다라고 그러면 생각보다 더 많이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장일 때는 비투는 조심하셔라. 예. 언제든지 장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그렇지 않아도 블룸버그 역시 우리 증시의 변동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서는데 우리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코스피 변동성 지표를 본다 그러면 7일 기준으로 41.88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4월 이후에 이제는 최고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는 장세인데 저는 조금 리스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있다고 보는 게 외국인들이 점점 더 지금 이번 달 들어와서 한 7조 원 넘게 순매도했거든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계속 빠지고 있고 또 한 가지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속칭 온몸을 바쳐서 이 지수를 버티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개인 투자자들도 힘을 잃고 거기에다가 기관 투자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연기금이거든요. 지금 연기금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다 찼습니다. 원래 14.9%가 사실상 정해놓은 한도인데 현재 보니까요 17.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더 할 수 있어서 최대치의 지금 국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들이 더 빠져나간다고 보면 받쳐줄 수 있는 힘이 과연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희망상은 그렇죠. 계속적으로 AI에 대한 훈풍이 불면서 계속적으로 호재만 나와주기를 뭐 기대하실 텐데 뭐 주식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시장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끝까지 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변동성은 주의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일각에서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뭐 7,500선까지 간다. 또 어떤 데는 4,500선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용으로만 하셔야 되고 사실 작년에 좀 재밌는 사실인데 이런 리서치라든지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요. 올해의 코스피 지수 목표 상단 보면은 3,000선이 다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4,000선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부는 좀 주식 투자를 좀 장려하려고 나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일반 장기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세제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양도세는 아닙니다. 뭐 양도세는 아시겠지만 50억 원 이상을 갖고 있어야지만 사실상 이 양도세를 내게끔 돼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바랄 수 있는 건 뭐 양도세에 대해서 내린다 이거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계좌를 통해서 증권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게 이 계좌가 좋은 점이 일단은 여기서 이제는 200만 원이죠. 3년 이상 투자한다. 그럼 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서민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정도 같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IS 계좌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그럼 3년 이상 투자했을 때의 비과세 혜택이 있잖아요. 이거를 차라리 5년, 10년 투자했을 때에 비과세 한도를 더 늘려주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건 한 5년 정도 보유한다. 그럼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도 있다. 아니면 또 10년 투자한다? 그러면 9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나오는 거죠. 그럼 900만 원 수익 전까지는 세금 하나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장기 투자할 맛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금 금융당국이 조정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금액을 넘어가면은 15.4%가 아니라 9%,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9.9%의 분리과세를 하거든요. 이거 뭐 세율 좀 낮춰줄 수는 있겠죠. 분리과세하는 세율을. 그래서 이런 점들도 지금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증시 투자를 조금 꺼려지게 하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1,460원을 넘어섰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환율은 끔찍합니다.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와, 이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뉴 노멀이 돼버렸어요. 1,460원 넘어가는 게 지금 물론 걱정은 되고 있으나
뭐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뭐 시장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왜 금융당국, 환율당국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일단 1,466원, 굉장히 사실상 봤을 때 엄청난 환율 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가 계속 오른다는 게 문제겠고요. 외국인들이 떠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달러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환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와서 7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관세 200억, 연 200억 달러에 대한 우리가 이제는 미국으로 투자하기로 됐는데 이게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불확실성이 크고 불안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는 달러 안 풀고 있다. 이렇게 좀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대미 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미국 쪽으로 이제 투자한다 그러면 당연히 원화 팔고 달러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미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 이렇게 그 원화 약세 현상이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고 물론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또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주식 투자 좋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투자 상품 다 좋습니다. 하지만 환율을 꼭 보시면서 투자하시길 좀 권유드려요. 지금 환율이 1,460원대.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초 되면 1,500원 선 뚫어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좀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을 보시면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 셧다운은 해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욕 증시가 어떤 큰 영향은 못 받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렇죠. 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제 선반영합니다. 셧다운 종료 기대감은요 이미 지난 밤에 다 투영이 된 상태고 선반영됐고요. 지난 이제는 뉴욕 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게 크게 호재로 뭐 작용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셧다운 일지를 본다 그러면 뭐 쭉 나오겠지만은 이 셧다운 자체가 사실상 정부를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미국에서 흘러졌고 무엇보다 가장 시장에서 예민하게 봤던 게 그거예요. 정부가 안 움직이다 보니까 정부가 나올 수 있는 지표가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대표적인 노동 지표죠. 노동 뭐 실업자 수라든지 아니면 고용 건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제 셧다운이 종료가 된다. 그러면 이제 상원에서는 다 됐죠. 이제는 이제 하원에서 10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12일이죠. 오늘 밤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시간 오늘 밤이나 새벽에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이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까지 하면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이제 종료가 될 것이고 이게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 호재로서 지금은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도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을 이유로 지금 환율 불안 그리고 집값 과열을 꼽았단 말이죠. 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면 집값을 좀 자극할까 봐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올해 안에 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상황만 놓고 매크로 환경을 보고 간다 그러면 동결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갑자기 이제는 금통위가 나왔을 때, 개최됐을 때 환율이 크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뭐 기준금리 인하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 오늘 상황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사실 기준금리 인하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부동산 시장 때문에 그렇죠. 금리가 인하한다. 시중에 유동성이 풀린다. 유동성이 풀리니 그거 가지고 또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온다. 이게 논리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보고서 하나를 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2년 후에 집값의 56%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거든요. 실제 지금 보면 금리 인하는 확실히 부동산 시장엔 호재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금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환율이죠. 지금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준금리를 내린다? 원화 가치 더 떨어뜨린다?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을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쉽게 금통위에서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리 내리기는 지금 상황은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갑자기 시장 자체가 부동산 시장이 잡히고 그다음에 뭐 환율이 안정이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보더라도 금리 인하하는 게 좀 맞긴 맞거든요. 뭐 금리 그때 가선 인하할 수 있지만 오늘까지의 이 매크로 환경 본다 그러면 사실 뭐 금리 인하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보면은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그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 대비해서는 지금 7.2% 하락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집값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서울시와 그다음에 지방 부동산을 나눠서 보셔야 돼요. 지금 서울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 대책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파트 거래량이 48% 하락을 했는데 보시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자체가 90% 줄었습니다. 종로구 마찬가지고요.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사실 강남 지역과 또 강남 비강남 지역 좀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평균적인 거래량은 이제 확실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거래량이 줄었을 뿐이지 호가라든지 시세가 줄었느냐 라고 본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보합권에서 머물지 뭐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워낙 지금 아파트 구매 심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렇고요. 서울 아파트 이외의 쪽은 더더욱 이제 심리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더 하락할 가능성은 전 있다고 보십니다. 물론 풍선 효과 때문에 구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원 쪽, 동탄 쪽 이런 쪽은 사실상 풍선 효과로 인해서 더 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른 건 지금 올라가고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있을지라도 지금의 뭐 전체적인 우리나라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대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일시 업무 중지, 셧다운 사태가 이르면 내일 미 하원 표결 등을 거쳐 끝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항공편 운항과 저소득층 식품 지원 등이 정상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이어진 셧다운 42일째, 셧다운 종료를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주 큰 승리를 거뒀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And congratulations to you and to John and to everybody on a very big victory. We're opening up our country. Should have never been closed. 미 상원의 임시 예산안 가결에 이어 이르면 내일 미 하원에서 투표가 이뤄질 예정인데 민주당 지도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셧다운의 쟁점이었던 건강보험 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없으면 의료보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But we have a responsibility to make sure that we extend the Affordable Care Act tax credits so that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don't experience dramatically increased health care costs. 그러나 여당인 공화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예상되고 통과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항공편 운항 등 각종 불편이 곧바로 정상화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 연방항공청이 주요 40개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의 6% 감축에 들어가며 화요일 하루에만 항공기 1,200편이 추가로 결항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공항 내 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관제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운항 감축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start to alleviate the restrictions that we're at 6% now. We'll alleviate that only when the data says we should. 저소득층 4,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 스냅 전액 지급이 언제 재개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이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프로그램 운영 중단을 유지해달라고 대법원에 다시 요청하는 등 지원을 미루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끝난 뒤에도 오바마 케어 연장 등 장기적인 예산 갈등은 남아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1월 중순에 접어드니 가을색도 한층 더 짙어졌습니다. 도심공원의 억새들도 절정을 맞아 가장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오늘 미세먼지나 추위 걱정 없이 야외 활동하기 좋고요. 현재 서울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공기는 비교적 온화한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7도, 광주 1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심한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다소 쌀쌀해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 안개 상황을 확인하셔야겠고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흡기가 예민한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영하권 아침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때 충남과 호남 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는 거센 풍랑이 예상됩니다. 배편 이용하시는 수험생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